네, 오늘이 될지 아니면은 아까 거가 짧았기 때문에 또 연달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니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죠. 소크라테스 이후의 전통형 이상학에서는 전통형 이상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전통형 이상학 이렇게 읽어야겠죠. 주체를 잘 보셔야 돼요. 뭐뭐에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치 내지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포인트 아니면 입장, 여기서는 입장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입장에서는 되는 거라서 그 과학 지문, 특히 생명과학 지문에서는 몸을 이제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몸의 어떤 신체 기관이요. 그러면 그 신체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선택지로 가져오면서 그 위치하고 다른 그 일을 하는 그 기능하고를 살짝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주체 장난이라고 합니다. 주체를 갖다가 가지고 장난을 쳤다. 그래서 이것도 전통 형이상학이 중요한 어떤, 여기서 보면은 미리 지문 읽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전통 형이상학하고 니체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이걸 파악하는 것이 이 지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체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고요. 필기를 해놨고 바꿔치기 할 가능성이 있다. 니체하고 섞어가지고 선택지를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현실 세계를 불완전한 거짓된 세계로 간주하고, 이거 왜 밑줄 친 것 같아? 이건 무슨 틀이라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핵심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자,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현실 너머의 세계를 참된 세계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현실은 참된 세계가 아니고 현실 너머의 세계가 참된 세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삶의 목적이 일단 현실 너머를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걸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첫 단락에서 봤습니다마는 현실 세계를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라고 간주했다라는 것은 이 현실 세계 넘어서의 어떤 초월적 세계, 그 세계는 이거하고 반대가 되겠죠. 뭔가 완전하고 참된 세계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은 삶의 목적이 현실 너머의 초월적 가치 추구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거는 뭐냐면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현실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에 있다고 보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성적 사유를 통해, A를 통해 B입니다. 이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E라고 하는 거, 이런 대명사도 좀 체크해 두시면 좋아요. 뭐냐면은 초월적 가치 추구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것은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 이 외부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삶의 외부니까 여기서 말하는 삶이라는 것은 현실적 삶이 될 것이고, 삶의 외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현실 너머의 세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더군다나 절대적 가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외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현실 너머의 세계,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가치의 추구, 이쪽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유 방식이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에 반기를 든 철학자가 니체이다. 제가 여기 즉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지금 즉이라는 글자는 여기에 없습니다만은 즉이라는 글자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죠. 즉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유 방식, 누구요? 전통 형이상학 이쪽에서요. 이 즉을 넣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 틀에서, 해석의 틀에서 즉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죠. 반기. 그러니까 반기라는 것은 반발했다라는 거잖아요. 반대 의견을 들었다는 건데, 그것이 누구다? 니체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서는 이 전통 형이상학 쪽의 주장은 이거였어. 그 다음에 근데 니체는 이거에 반기를 들었대. 그러면 니체하고 형이상학 쪽하고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차이점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점을 주목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측하며 읽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니체에 따르면, 니체 곧바로 나옵니다. 형이상학에 반대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삶은
삶은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며, 자, 차이점이 조금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 얘기했던 전통 형이상학 쪽에서는 삶은 뭐라고 했어? 불완전하고 거짓이다, 거짓의 세계다, 이렇게 봤다면, 이 사람은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 상당히 좋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치 평가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가치는 삶의 유용함과, 즉 A 즉 B 나왔죠. 컴마 다음에 즉이니까 A 즉 B 표시 안 해놨는데, 그것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자, 근데 보세요. 유용한가, 이 유용하다라는 얘기는 좀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도 유용한 것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도 유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한정 짓고 있냐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유용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에 따라 평가된다. 그런데 전통 형이상학은, 이거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기어 나와요. 전통 형이상학 주인은 이제 니체가 아니라 전통 형이상학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지문은 좀 뭔가 주체 계속 섞어서 나오거든요. 형이상학과 니체, 형이상학과 니체. 그러니까 그 구별을 잘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형이상학은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인 삶을 재단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인데, 이 절대적 가치의 핵심은 다름 아닌 뭐예요? 도덕적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르죠. 아까 니체 같은 경우는 유용성이었고, 그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여기에 따라 평가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통 형이상학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선이라는 가치를 목적이고, 요 도덕적 선을 지켰느냐, 지키는 삶이냐, 지키지 않는 삶이냐,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지금 그 둘의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 이에 따르면, 이거 누구예요? 이에 따르면 이가 누구야? 이가 형이상학이지. 형이상학에 따르면 삶의 본능적 욕망은 억압되어야 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삶은 개선되어야 한다. 왜? 아까 말했어. 이거는 반복이야.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삶은 불완전하고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개선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핵심 주장이고 또 반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는 도덕적 선에 부합하지 않는. 왜냐면 이 전통 형이상학 쪽에서는 현실적인 삶 자체를 긍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긍정한다는 자체가 이 전통 형이상학 입장에서는 신경을 건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긍정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는 도덕적 선에 부합하지 않는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들을 충족하려는 태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여기 봐, 현실적 삶 개선되어야 된다, 현실적 삶 긍정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면은 여기 태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결론은 현실적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거 핵심 주장이죠. 이 핵심 주장이 지금 여러 개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입니다. 전통 형이상학 쪽에서는 이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불완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니체는, 자, 이제 니체니까 차이점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아까 전통 형이상학 쪽에서는 뭐였습니까? 목적은 위에서 보면은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역시 이 니체의 목적은 뭐냐면은 삶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하는 삶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명확하게 목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월적 가치의 실현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좀 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니네 전통 형이상학 니네들은 삶 자체를 뭔가 수단으로 생각을 하지만 아니야, 니체, 나는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간주되는 전도된 사유 방식에 전적으로 반대하였다. 어떻게 보면 니체의 핵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3단락보죠. 이제 니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전통형이 상하게 도덕 가치를 좇으며 노예로 살아가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노예라고 표현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부합해야 되나 부합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현실적 삶이 제약을 받게 되고 그것을 노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 현실적 삶 자체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저기 전통형 이상학자들한테는 긍정적으로 평가는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인정도 못 받는데 내가 나의 삶에 제약을 주고 있어. 그게 다름 아닌 노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이니까 역시 A가 아니라 B의 변형으로 볼 수 있고요. 각자가 죄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강조 표현 나왔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삶을 찾아라. 그 도덕이라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A 즉 B 또 나오지요.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뭐뭐라고 보았다. 뭐뭐라고 생각한다. 다 핵심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현실적 삶이 중요하다라고 니체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통 형이상학 쪽에서는 현실적 삶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니체의 입장이라고 해도 현실적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거를 해야 되냐? 현실적 삶 속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욕망이라는 것도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 욕망이라는 것은 힘의 의지다. 그러면 이제 좀 새롭게 들어가는 거지. 니체 현실적 삶을 상당히 중시했어. 근데 그냥 자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뭐를 추구하는 거야? 뭔가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말해서 힘의 의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좀 낯선 개념이니까 힘의 의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자세하게 자신의 내면의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 안 다니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자고 그냥 일어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지금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오는 그런 그 부분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힘과 어떤 여러분들의 실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힘의 의지가 다른 힘의 의지를 이겨도 또 다른 그래서 힘의 의지가 이제 다른 힘의 의지를 이겼어. 그래도 다른 힘의 의지가 지금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렸어요, 지금. 근데 이 성적을 올렸는데 여기에 만족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아니면 재물도 마찬가지야. 힘의 의지. 그래, 나는 재물을 많이 쌓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거야. 돈을 벌 거야. 그래서 돈을 벌었어, 어느 정도 목표치를. 그럼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닌 거죠. 또 다른 이제 갑부, 재벌 이쪽의 의지가 수시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 맞죠? 그렇게 보시면 어떤 목표에 한계를 두지 않고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요 말에 따르면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 힘의 의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할 때 조건입니다. 현재의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신에 뭐라고요? 보았다는 다 뭐로 봐야 된다고? 핵심 주장이라고 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단락 가볼게요. 니체에 따르면 삶을 긍정하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강자들은 이 삶이란 건 현실적 삶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삶의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각각의 삶이 자신의 상승을 위해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하기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아곤, A 즉 B, 즉 경쟁이다. 경쟁을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 경쟁을 긍정하고 있어요, 니체는. 왜냐하면 삶 자체에서 우리가 경쟁 없는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원시 시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뭐 사냥 힘이 없어가지고 사냥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도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경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니체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곤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 이건 뭐예요? 정의니까 표시를 했고요. 그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자의 제압이 아니라, 자, A가 아니라 B 나왔어. 자신의 성장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경쟁자들을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쟁자를 이긴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자를 이겼다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목적을 두는 겁니까? 경쟁자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성장했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는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파트너가 된다.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클수록, A 하면 할수록 B, 이거 상관관계니까 또 중요한 그 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통이 클수록 상대가 강하다는 뜻이며, 이때의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그치? 내가 만약에 전교 100등 정도 하는데 전교 1등을 이겨보려고 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만약에 그 고통, 진짜 잠을 거의 안 자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그런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뭐가 된다는 거요?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물론 강자들 사이에서도 힘의 차이에 따른 위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역적 다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위계는 일방적 계급 질서가 아니라, 승패는 존재해. 경쟁이니까 승패는 존재하겠지. 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A를 통해서 B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좀 더 성장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서로 인정함으로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힘의 위계는 A가 아니라 B,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방적 계급 질서하고 지배적 형태하고 지금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야. 상호 존중의 형태로 드러난다. 즉 니체의 아곤은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경합을 하지만, 경쟁은 하지만, 그 경쟁이 지배, 피지배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서로 성장하는 그런 어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진술이 되겠습니다. 5단락 마지막인가요? 네. 니체는 삶을 긍정한다는 것이 삶을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잡다져 있는 삶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아니야. 뭔가 삶에서는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극복하고 성장하고 그러고 강자가 되고, 이런 것을 지금, 그러면서 강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성장을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강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를 옹호한 니체의 철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의와 한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통형 이상학 쪽하고 니체 쪽하고 차이점을 일단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니체의 생각 안에서 어떻게 삶이 이해되는가, 그것을 정리해 두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니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억의 의미, 기억은 제가 여기 따왔어요.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 하였다.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주체는 전통형 이상학이었습니다. 자, 근데 니체의 입장을 고려하라, 이제 조건이. 그리고 이거를 의미를 파악해라 라고 했어. 두 가지를 파악하는 거야. 일단 이거는 누구예요? 전통 형이상학 쪽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플러스 뭡니까? 니체의 생각도 들어가는 그런 선택지를 골라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개별적 삶을 바탕으로 절대적 가치가 지닌 유용성을 판단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개별적 삶을 재단하여 하였다예요. 그러니까 개별적 삶, 발음이 안 돼.
개별적 삶이 바탕이 아니라 뭡니까? 이 절대적 가치를 바탕으로 개별적 삶이 진 유용성을 판단했다. 이 둘을 갖다가 살짝 바꾼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개별적 삶의 절대적 가치 실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삶 자체를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더군다나 가치 실현 일단 여기 전통 형이상학이 아니고요. 또 삶이 무의미하다는 점은 역시 니체하고도 연결되는 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리고요. 3번 절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현실적 욕구들을 바탕으로 개별적 삶을 규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절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현실적 욕구들을 바탕했다. 일단은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현실적 욕구는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개별적 삶을 규정하는 어떤 기준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통 형이상학에도 그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럼 니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절대적 가치에 부합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 아니었잖아요. 결국 그것은 절대적 가치에 부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가 아니라 니체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노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니체나 전통 형이상학이나 다 적용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삶을 더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고 보았다. 아니지. 일단 전통 형이상학 보면은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다가 틀린 거고, 니체형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니체형 같은 경우는 절대적 가치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예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4번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치평가의 기준이어야 할 삶을 삶 외부의 절대적 가치의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이것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가치평가의 기준이어야 할 삶, 이거는 누구 얘기요? 니체야, 니체. 그런데 이거 외부의 절대적 가치, 그러니까 그 도덕적 선이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개별적 삶을 평가하였다. 토대로라는 말이 아마 본문에 있었는데 이거는 전통형 이상학에서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생각과 전통형 이상학 쪽에서 생각하는 바 모두 다 등장하고 있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2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니체 쪽이냐 아니면 전통 형이상학 쪽이냐 이거를 기준으로 선택지를 구성을 하는데 이것은 약간 그거를 변형시켜 가지고 그 니체와 전통 형이상학이 둘 다 긍정할 만한 내용을 골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 니체, 2번 니체, 3번 니체, 4번 니체, 5번 전통형 이상학 이렇게 해서 고르게 하는 건데 이거는 전통형 이상학은 맞지만 니체는 아니야. 이거는 니체는 맞지만 전통형 이상학은 아니야. 이거는 니체도 아니고 전통형 이상학도 아니야. 이런 것들을 골라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조금 발전된 형태. 그러니까 같은 사실일치 내지는 추론하기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 출제 입장에서는 출제 의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더 문제를 꼬아서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또 퀴즈 5분 알죠? 이제 그 루틴이죠. 그래서 5분 동안 이 지문 다시 한번 정리하고 퀴즈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퀴즈 거기 접속하시기 바랍니다.